오늘은 이제 나머지 라파엘로 작품 중에서 우리가 안 본 작품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초상화. 라파엘로가 초상화를 많이 그렸거든요. 초상화가 많이 그려서 죽기 직전까지 많은 귀족들, 고위 성직자들이 초상화를 부탁했습니다. 요거는 토마소 인겔이라는 사람의 초상화인데 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1509년에 그렸는데 재밌죠. 이 사람이 눈이 사시예요. 그러니까 그런 동자고 이 사람의 움직임, 몸의 움직임을 그런 거로 표현한 거죠. 이 눈동자에 의해서 고개를 살짝 들고, 그러니까 그 다빈치, 이제 이 다빈치의 영향입니다. 다빈치는 초상화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영혼의 움직임, 어떤 움직임이 보여야 된다는 걸 다빈치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움직임이 보인다. 특히 영혼의 움직임을 보여야 된다. 이런 걸 중시했는데 라파엘로는 그런 초상화에서 다빈치의 영향을 철저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토마소 인겔인데 여기 몸에 약간 뒤틀고 약간 고개를 이렇게 올렸죠. 그리고 뭡니까? 눈. 이 사람이 약간 사시였나 봐요. 그런 거에서 약간 움직임을 표시해서 상당히 독특한 초상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너무도 유명한 율리우스 2세의 초상화죠. 1511년경에 그렸는데 1511년 아니면 12년 그래서 율리우스가 죽기 1년 전에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율리우스가 죽었을 때 이거 걸어놨대요. 이때 율리우스 2세가 굉장히 힘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죠. 뭡니까? 굉장히 수심에 찬 얼굴이죠. 특유의 입술을 꽉 앙다물고 있지만 굉장히 수심에 찬 얼굴입니다. 근데 율리우스 2세가 이 그림을 보고 굉장히 만족했대요. 내 마음 상태를 너무 잘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위험이 있거든요. 굉장히 좀 늙고 지친 수심에 찬 노인이지만 꽉 담아내면서 그 전사, 그러니까 싸움꾼이죠. 맞아요. 전사, 교황, 그걸 드러내고 여기 빨간색, 녹색, 흰색은 그 신앙. 그러니까 보통 신앙의 그 카톨릭 신앙을 나타내는 세색이 세 가지입니다. 흰색은 신앙, 그 다음에 희망은 녹색, 그 다음에 자선. 그 카톨릭에서 중요한 미덕 세 개지 않습니까? 신앙, 희망, 자선. 자선은 이타적인 사랑. 남한테 돈을 주는 거니까 이타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신앙은 흰색. 그 알레고리 할 때 그 일반적인 그냥 세속적인 미덕은 네 가지죠. 그 정의, 용기, 절제, 신중 네 가지고 카톨릭의 미덕은 세 가지입니다. 신앙, 흰색, 그 다음에 희망, 녹색, 사랑, 자선, 빨간색. 그걸 써서 잘 그렸죠, 아주. 그래서 이런 초상화, 이런 교황의 초상화가 앞으로 나올 교황 초상화의 마지막 모델이 됩니다. 이게 1511년 정도의 그림이거든요. 1511년에서 180cm, 180cm, 80cm입니다. 180cm, 80cm.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빛이 반사하게 만들어 놨죠. 그 여기 이제 얼굴은 수심에 차 있지만 반지를 무려 6개인가 찍고 있습니다. 네? 교황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죠. 네? 여기 보면 교황의 권위가 반지를 무려 6개나 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로 이제 교황을 드러냈고, 요거는 1531년에 세바스티아노가 그린 클레멘스 7세, 클레멘스 7세 초상화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지를 끼고 의자에 앉아있는 교황의 모습. 그렇지만 색깔이 다르죠. 베네치아 화판은 색깔이 다릅니다. 이 녹색도 모릅니까? 같은 녹색을 썼는데 이 녹색에 비해서 이 녹색은 훨씬 복합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두운데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베네치아 화판 이야기할 때지만 채색이 달라요. 여기 보세요. 빨개 세바스티아노의 그린 특유의 베네치아 화파의 채색입니다. 빨간색도 훨씬 진하죠. 그리고 이 녹색도 굉장히 진합니다. 굉장히 색감이 두텁습니다. 거기 차이인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하여튼 세바스티아노가 1531년에 그린 클레멘스 7세의 초상화입니다. 율리우스 2세 초상화랑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색깔이나 채색 많이 다르지만. 그 다음에 요거는 벨라스케스. 제가 보여드린 1650년에 벨라스케스, 스페인의
유명한 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그린 교황 이노첸시오 10세입니다. 1650년 그림이에요. 1650년 이노첸시오 10세입니다. 1650년. 그리고 이게 20세기 와서는 프란시스 베이컨,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런 아주 묘한 초상화로 유명한 영국 화가죠. 그 굉장히 유명한 화가입니다.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죽은 거로 가는데 20세기의 가장 문제적 화가 중에 하나죠. 프란시스 베이컨, 영국의 이런 묘한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로 유명한 사람인데, 프란시스 베이컨이 1953년에 요 벨라스케스의 교황 초상화를 연구하면서 이런 교황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벨라스케스의 이노첸시오 10세 교황을 따른 모사작 이 정도 뜻입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묘하게 그랬죠. 1953년에 프란시스 베이컨, 이런 독특한 초상화로 유명한 영국의 화가인 프란시스 베이컨이 살아있을 때는 서양에서 제일 유명한 화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아주 굉장히 유명한 화가인데 묘하게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노첸시오 벨라스케스의 이 그림을 패러디했다 그러나 모사했다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20세기에는 교황이 많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16세기 그림을 보고 있지만 이런 그림을 알아야 20세기 그림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6세기, 이거 1650니까 17세기네요. 17세기 1650년 그림, 1953년 그림. 그러니까 200년 후죠. 300년. 1650년에 벨라스케스가 그린 교황 이노첸시오 10세. 1953년, 300년 후에 그린 프란시스 베이컨의 그 일종의 패러디, 연구작. 근데 이건 세상이 지난 300년 동안 세상이 이렇게 변했거든요. 17세기 1650년의 세상은 이랬지만 지금은 이렇게 됐다. 이걸 이제 우리가 그 고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란시스 베이컨의 이 그림도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패러디했다 그러나 300년 후의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옛날같이 교황하고 기독교 이런 게 전혀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됐잖아요.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의 이 초상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1518에서 19년에 역시 라파엘로가 그린 레오 10세 초상화입니다. 레오 10세 초인데 자기 사촌 추기경들하고 같이 그렸죠. 이거는 왜 같이 그렸냐면 이때 피렌체에서 이 메디치 가문의 아주 중요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레오 10세의 조카인가 누가 프랑스의 왕녀랑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레오 14가 바빠서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결혼하는 커플한테 자기랑 자기 사촌들 그림을 그려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대신 간 거죠. 이게 1519년 정도 했는데 이제 메디치 문장 이렇게 다 그려지는데 메디치 가문이니까 메디치 가문의 중요한 결혼식이 있어서 조카가 프랑스의 왕녀랑 결혼했을 거예요. 근데 못 갔단 말입니다. 바빠서. 그러니까 이 초상화를 라팔로한테 이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해서 이걸 보냈습니다. 이 초상화를. 자신의 모습. 고집스럽게 생긴 레오 10세. 그리고 빨간색, 흰색, 뒤에 녹색은 비슷하고 자기 사촌들. 요게 나중에 클레멘스 7세입니다. 줄리오 추기경. 같이 그렸고 굉장히 세밀하게 그렸습니다. 레오 10세가 엄청난 근시였거든요. 그래서 돋보기 그리고 채식 필사본 책이 있고 그 비서를 부르는 종. 그래서 이렇게 이게 라팔로가 1518년에서 19년에 그린 레오 10세의 초상화입니다. 레오 10세 초상화. 이 초상화의 용도가 자기 조카 결혼식에 이걸 대신 보냈단 말이죠. 자기가 못 가니까. 그래서 이게 요 봉에 창문이 비치게. 이건 바나이크 작품에도 나왔지만.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발달사레 카스틸리오네입니다.
발다사레 카스틸리오네 발다사레 카스틸리오네라는 지식인입니다. 라팔로의 절친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궁정인이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궁정인은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 그 궁정인이라는 책으로 16세기 전반에 그런 책을 해서 굉장히 그 지식인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식인인데 1515년경에 그린 라팔로의 발다사레 카스틸리오네라는 그 뭐 외교관이고 궁정인이고 이런 사람의 작가고 이 초상화입니다. 근데 이 초상화 보면 색깔이 요거 이제 베네치아 화파의 채색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넘어가고 요 자세가 뭡니까? 다빈치의 모나리자랑 똑 닮았죠? 그죠? 여기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는 거의 비슷하게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라파엘로가 얼마나 다빈치의 영향을 받았나. 모나리자랑 자세가 거의 똑같잖아요. 그죠? 네? 뭐 결정적이죠. 그래서 발달살의 카스틸리오네 궁정인이라는 저작으로 유명한 라파엘의 절친인데 당대 아주 이름 높은 지식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그림이 루브르에 있습니다. 모나리자도 루브르에 있죠. 모나리자가 1912년에 도난당하지 않았습니까? 도난당했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에서 며칠 동안 이 초상화, 발달살의 카스틸리오네 초상화를 이 자리에 걸어놨습니다. 왜냐면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자세가. 그래서 이 발달살의 카스틸리오네 작품은 다른 거로도 유명하지만 이 채색이나 이런 게 완전히 베네치아 화파적이거든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베네치아 화파 할 때 이 작품은 모나리자 도난 시에 여기에 잠시 걸려 있었습니다. 모나리자 대신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라팔로가 그린 일인데 뭐 초상화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죠. 거의 비슷한데 이건 그 도니가 여인을 그린 건데 이건 다빈치의 그림, 이건 라팔로 그림.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 모나리자, 라팔로의 발달살의 카스틸리오네,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1640년 1640년에 34살 34살인 자신의 초상을 그렸습니다. 이게 렘브란트 작품입니다. 렘브란트가 이게 102cm, 그러니까 1m 80cm, 세로가 1m고 80cm에 34살의 자신의 모습, 렘브란트의 자화상입니다. 근데 이건 발달살의 영향이 분명하거든요. 라팔로의 발달살의 카스틸리오네의 영향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색조로 렘브란트가 34살, 1640년에 34살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초상을 그렸습니다. 요런 거. 요게 16세기 초반에 요렇게 초상화 인물 앞에 요런 난간 같은 걸 두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도 모나리자도 그렇죠. 여기 그러니까 일종의 팔바지에 있거나 여기 또 난간이 있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팔인데 렘브란트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16세기 풍입니다. 15세기 말 16세기 풍의 초상화, 이탈리아 초상화가 여기다 이런 걸 뒀었어요. 그래서 거기 팔을 기대고 있는 렘브란트가 34살의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색조가 뭐 아주 비슷하면 발달살의 초상화랑 상당히 유사하죠. 여기 영향을 받은 게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라팔로의 초상화에 유명한 게 이것도 죽기 직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2인 초상화를 그렸어요. 이런 2인 초상화는 당시에 흔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자신과 아마도 줄리오 로마노, 자기의 수제자인 줄리오 로마노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초상화를 그렸어요. 이건 몇 번 보여드렸죠. 그죠? 우리가 줄리오 로마노 할 때. 근데 이 초상화가 재밌는 게, 이건 나중에 티치아노가 그린, 거의 한 20년 후에 그린, 티치아노가 그린 줄리아노 로마노거든요. 1530이니까, 한 18년 후에 그린 티치아노가 그린 줄리오 로마노입니다. 그래서 대개 지금은
이 사람이 머리가 좀 벗겨졌지만 줄리오 로마노라고 봅니다. 근데 이 복장은 귀족의 복장입니다. 신사의 아내 복장이고,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지적하는 사람들이 무슨 평가를 하냐면, 라파엘로가 왼손으로는 줄리오 로마노의 어깨에 손을 딱 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라파엘로가 윗사람이죠. 아랫사람이 윗사람 어깨에다 손을 짚지는 않잖아요. 그죠? 라파엘로가 줄리오 로마노의 왼쪽 어깨에 손을 대고 있고, 라파엘로의 오른손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줄리오 로마노가 오른손을 뻗고 있습니다. 단축법으로. 그래서 라파엘로의 오른손하고 줄리오 로마노의 오른손하고 겹친다. 그러니까 오른팔이다 이런 거죠. 이 친구가 내 오른팔이야. 이걸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기 이제 칼을 차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거는 펜싱 선생하고 같이 있는 라파엘로 그랬는데, 지금은 줄리오 로마노라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윗사람 어깨에다 탁 손을, 이건 좀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니까, 아낀 제자니까 왼손을 어깨에다 들고, 오른손은 잘 보이지 않는데 줄리오 로마노가 오른손을 쭉 뻗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오른팔이 하나로 보이니까 줄리오 로마노가 라파엘로의 오른팔이었다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초상화입니다. 2인 초상화가 당시에 이렇게 드물었거든요. 2인 지금도 마찬가지죠. 2인 초상화는 많지 않죠. 아까 이 그림은 설명을 드렸죠. 그 혼사에 자기들이 못 가니까 우리들 모습을 봐라. 저 신부, 조카 며느리한테 우리들이 이렇게 생겼다고, 집안 어른들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여준 거고, 이거는 상당히 독특한 초상화입니다. 그러니까 라파엘로가 굉장히 현대적이란 말이죠. 굉장히 현대적입니다. 굉장히 이런 걸 잘 그렸어요. 2인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얼굴이 많이 상했죠. 너무 바빴습니다. 이제 그거를 뭐 연애 때문에 그렇다고 바사리는 설명인데, 얼굴이 많이 상했습니다. 얼굴이 1518년에서 20년, 그러니까 뭐 정신없이 바빴으니까.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빈도 알토비티라고 유명한 젊은 은행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유명한 은행가예요. 시에나가 출신인데 빈도 알토비티의 초상화입니다. 근데 이 그림도 뭡니까? 그냥 그리지 않고 자세를 뒤로 확 돌렸죠. 그러니까 이게 모나리자는 가만히 있지만 여러 가지로 그런 움직임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뒤에 풍경이나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 뒤에 풍경이 똑같지 않고 뭐 이렇게 해서, 근데 또 여기 스푸마토, 그 모나리자의 영향이 분명하다고 평가되는 작품입니다. 빈도 알토비티라고 1512년에서 1515년 그랬는데, 이 얼굴이 라파엘로의 자화상이다 이런 평가도 많았어요. 라파엘로인데 그건 아니다. 라파엘로의 자화상이고, 빈도 알토비티는 이건 증명이 됐습니다. 빈도 알토비티라는 젊은 은행가. 근데 굉장히 여성적으로 생겼죠. 그죠? 굉장히 여성적으로 생겼습니다. 그 여러 가지 또 얼굴도 그렇고 이 뒤에 이 목 이쪽을 드러내서 굉장히 여성적으로 해서 맨 처음에 말이 많았어요. 이게 뭐냐? 라파엘로 잘 보시면 남자를 저렇게 이 뒤쪽을 드러내는 것은 좀 드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성적인 이미지인데, 이 빈도 알토비티가 그렇게 생겼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꽃미남에서 굉장히 얼굴도 여성적이죠. 그래서 이 작품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은데 확인됐습니다. 빈도 알토비티라는 젊은 은행가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자세도 굉장히 고혹적이죠. 이게 남자가 저런,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건 왜 말씀드리냐면 조금 있다 이런 걸 흉내내는 그림, 이제 모방한 그림이 있습니다. 빈도 알토비티가. 근데 이거 영향을 받더라고. 얼굴 보면 스푸마토, 다빈치 특유의 스푸마토를 철저히 썼습니다. 윤곽을 흐려가지고 사포를 쳐고 굉장히 여성적인 느낌을 주는 겁니다. 남자의 뒤쪽을 이렇게 이 뒷덜미 쪽을 드러낸 그림이 꽤 많죠. 또 저 모자나 손이나. 빈도 알토비티라는 초상화인데, 하여튼 라파엘로는 계속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그림에서 계속 변신을 한단 말이죠. 계속 변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상화도 똑같은 자세로 그린 게 없어요. 계속 바꿉니다. 초상화를. 근데 이제 그 바탕에는 다빈치의 영향이 절대적이면.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앵그르. 이제 저번에 말했지만 니콜라 푸생이 라파엘로 영향을 엄청 받았지만 역대 유명 화가 중에서 라파엘로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 또 그를 스스로 자인한 사람은 앵그르입니다. 앵그르가 1780년에 태어나서 1867년 장수했죠. 87살, 87세까지 살았대요. 88. 우리 나이로는 88까지 살았는데 여기에 24살의 자화상입니다. 앵그르가 24살의 자화상인데 24살이니까 1804년쯤 그랬죠. 1804년 정도 그린 겁니다. 1780년생이니까 24살의 앵그르 자화상입니다. 24살의 자화상인데 이걸 보시면 빈도와 알토비티 이거를 영감을 받다는 걸 알 수 있죠. 손을 올리고 물론 빈도 알토비티처럼 뒷덜미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자세가 거의 흡사하죠. 그래서 앵그르는 가장 라파엘로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를 자기가 공인했습니다. 공인했어요. 네? 그래서 앵그르의 24살의 자화상입니다. 앵그르가 그림 그리는데 근데 빈도 알토비티의 그 자세를 똑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앵그르가 이 그림을 본 거죠. 네? 보고 24살의 자화상을 그렸고 그죠? 또 손을 올리고 있는 거 이것도 비슷하죠. 좀 다르지만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 비슷하죠. 오른손을 이렇게 비슷하고 왼손을. 그 다음에 앵그르가 저번에 봤지만 라파엘로 그림 맞죠. 이거 뭐 라파엘로의 약혼식. 이건 저번에 보여드렸죠. 라파엘로 약혼식을 그 1814년에 라파엘로의 약혼식. 그 비비에니 추기경의 조카랑 약혼을 했죠.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약혼식을 앵그르가 그렸고 앵그르가 시스틴 마돈나. 시스틴 마돈나에서 영감을 받은 루이 13세의 서원. 루이 13세가 성모랑 성모자한테 바친 것. 이건 뭐 완전 물론 요건 없지만 시스틴 마돈나를 거의 영감을 받는 누구나 알 수 있죠. 네? 1824년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앵그르만큼 라파엘로 그림을 많이 영향을 받고 공인한 사람 없다. 이거 뭐 보여드렸죠. 이 시스틴 마돈나의 그런 걸 거의 좋아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폴리뇨 마돈나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하게 받았죠. 앵그르가. 그래서 요 두 그림인 앵그르가 영향을 받았다. 근데 이제 앵그르 그림에서 제일 라파엘로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 그림입니다. 이게 1814년에 네. 그 1814년에 앵그르가 그린 64cm, 53cm 그림입니다. 64, 53cm 그림인데 라파엘로와 라파엘로 애인, 빵집딸 그걸 포르나리나 합니다. 빵집딸. 라파엘로랑 라파엘로 애인을 그린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여기 이제 보시면 라파엘로랑 라파엘로 애인이 포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라파엘로 애인은 우리를 쳐다보고 있고 이 라파엘로는 애인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라파엘로의 그림이거든요. 라파엘로가 자기 애인 빵집딸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 자세히 제가 보여드렸죠. 자세히 더 설명하겠지만 지금 앵그르가 빵집딸 그림을 그려놓고 보고 있고 이 애인은 이게 자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만족했는지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 포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뭐가 있냐? 의자의 성모. 라파엘로가 그리는 의자의 성모인데 재밌는 게 의자의 성모는 뭡니까? 아기 예수랑 성모잖아요. 아기 예수랑 성모. 정말 자기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 우리가 같이 봤죠. 세례 요한. 요 그림을 뒤에 그렸는데 거기서 요건 뺐습니다. 아기 예수를 뺐어요. 그 젊은 여자잖아요. 젊은 여자. 이 성모 이 그림에서 앵그르가 일부러 뺐겠죠. 그죠? 이거 그리려면 당연히 그리는데 뺐습니다. 그러니까 성모가 이제 여자잖아요. 여자. 그렇지만 엄마. 근데 우리가 보통 성모할 때는 엄마의 이미지가 강하죠. 그죠? 당연하죠.
그렇지만 성모도 여자란 말입니다. 그걸 미켈란젤로는 극력히 싫어했거든요. 미켈란젤로는 성모에서 여성적인 그런 걸 나타내는 걸 극력 싫어했어요. 성모를 여자처럼 그리지 않았습니다. 네? 어떤 여성적 자태, 뭐 가슴이 나오거나 무슨 성적 매력이 있거나 안 그랬거든요. 일부러 좀 무뚝뚝한 성모를 그렸는데, 젊게는 그랬지만 조각이 있지만, 앵그르가 이 라파엘로 의자의 성모의 뒤에 배경을 그린 다음에 예수를 안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엄마보다는 여성으로서의 성모 모습을 보이고, 과연 이 앞에 두 애인이 껴안고 있습니다. 근데 시선이 재미있는 게, 빵집 딸은 우리를 쳐다보고 있고 라파엘로는 그림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화가와 모델의 관계, 이 묘한 그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조금, 그건 이제 나중에 요 그림은 좀 나중에 자세히 하겠지만, 이 그림도 알고 있었던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 그 라파엘로의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라파엘로와 빵집 딸, 1800 아마 1813년 1813년 그림인 것 같은데, 64cm, 53cm가 그렇게 큰 그림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라파엘로와 빵집 딸. 네? 그래서 이거 뒤에 그랬지만 여기서 이건 뺐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엄마가 아니라, 예수의 엄마가 아니라 여성으로, 젊은 여성. 근데 이제 이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이 그림은 조금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근데 이 자세들이, 자, 이런 자세들, 또 요 앵그리가 그린 라파엘로의 자세는 빈도 알토비티의 자세랑 많이 흡사하죠. 똑같진 않지만, 그죠? 고개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앵그리가 철저히 라파엘로의 그림들, 빈도 알토비티의 자화상, 빈도 알토비티의 초상화, 빵집 딸 그림, 의자의 성모, 이런 그림을 다 영향을 다 수용해서 이런 그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화가와 모델의 관계, 이게 이제 20세기에 또 요 앵그리의 그랑 오달리스크, 그 너무나 유명한 나신 1814년 작품이거든요. 89cm, 160cm입니다. 89, 163. 너무나도 유명한 앵그리의 나신화죠. 저 오달리스크가 그 이슬람의 황제의 그 하렘에 있는 여인인데, 뭐 나중에 이제 나신을 할 때인데, 요 얼굴이 닮았죠. 그 앵그리가 하여튼 라파엘로 영향을 엄청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라파엘로와 빵집딸인데, 또 둘이서 전원에 있으면서, 야외에 있으면서 이런 그림도 많이 나왔어요. 라파엘로와 빵집딸이 애인에서 실내에 둘이서 같이 있는 그림들, 그리고 야외에 같이 있는 그림들인데, 제일 유명한 거는 라파엘로의 이 그림이란 말이죠. 그 빵집딸 그린 거. 근데 20세기는 어떻게 변하냐? 이게 1813년 정도 그림인데, 100년 정도 후에는 그림이 어떻게 변하냐? 피카소가 피카소가 1968년에 애칭, 동판화로 라파엘로랑 빵집딸 연작을 그립니다. 이걸 굉장히 여러 점 그렸어요. 굉장히 여러 점 그렸습니다. 1968년에 피카소가 라파엘로랑 빵집딸 그 앵글의 이 작품, 이걸 말하자면 패러디 했다거나 이런 작품들, 라파엘로와 빵집딸의 이런 작품들의 20세기 판을 내놨습니다. 피카소의 특징이 뭡니까? 정말 외설스러운 작품을 전혀 외설스럽지 않게 보이는 거. 포르노인데 하나도 포르노 같지 않은 거. 그 피카소의 이 펜솜씨. 요런 시리즈를 많이 그렸어요. 라파엘로와 빵집딸. 그래서
라파엘로 화가가 있고 있는 대로 성기가 발기되어 있고 빵집달이 있습니다. 이 특유의 피카소가 이 여성 성기 그린 거 보세요. 참 기가 막히게 그렸거든요. 이렇게 펜 솜씨 매끄러. 그리고 그걸 뭐냐? 교황이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황이. 그러니까 관음증. 교황이 라파엘로랑 빵집달이 그 교황이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황이. 이게 피카소가 1968년에 그린 시리즈, 일련의 시리즈 그림, 판화입니다. 동판화. 그 다음에 뭐냐? 더 노골적으로 나갔죠. 누군가가 밖에서 커튼이 쳤는데 밖에서 보고 있는데 라파엘로랑 빵집달이 성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네? 화가가 모델하고 성행위를 하면서 그림을 그린단 말이죠. 그럼 누가 보고 있고, 이것도 피카소가 1968년에 그린 라파엘로라 빵집달의 변주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교황 같은 사람이 있고 라파엘로랑 빵집달이 있는데 라파엘로랑 빵집달하고 성행위를 하면서 그림을 그린단 말이죠. 그림을. 근데 하여튼 피카소 그림의 특징이죠. 네? 완전 포르노지만 포르노 전혀 그렇게 선하다는 느낌이 안 들게. 그래서 이 그림들이 다 앵그리의 그림. 그러니까 19세기 1814 19세기 그림하고 한 150년 후에는 피카소 특유의 라파엘로와 빵집달, 예? 라파엘로와 빵집달이 이런 식으로 그림을 했단 말이죠. 아주 피카소 특유의, 피카소가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렸거든요. 이것 말고도 그 화가와 모델 간의 관계, 예?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사실 그 화가랑 젊은 여자가 누드로 앞에서 이 포즈를 취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그걸 아주 가감 없이 그랬단 말이죠. 예? 피카소. 그걸 또 교황같이 생긴 사람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 라파엘로라 빵집달이 화실에, 라파엘로 화실에서 있는 그림들이 이렇게 많은데, 야외에서 라파엘로가 스케치를 하면서 같이 있는 그림도 있거든요. 그 그림 중에서 제일 유명한 그림이 터너의 그림입니다. 그 풍경화로 유명한 터너. 터너가 터너가 1820년, 그러니까 터너도 42살에 로마를 가서 완전히 그냥 눈이 휘둥그레졌죠. 터너가. 그래서 당시 로마의 모습도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지만 윌리엄 터너가, 풍경화로 유명한 영국의 화가 윌리엄 터너가 42살에 그 1820년경에 로마 가서 정말 견문을 넓히고 왔는데, 그때 이걸 그렸습니다. 라파엘로가 라파엘 로지아, 설명해 드렸죠. 바티칸 궁에는 라파엘 로지아를 장식하면서 여기 라파엘로가 있고 의자의 성모 그림이 있고 여기 빵집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상을 하는 광경. 이게 바티칸 모습이잖아요. 바티칸 광장, 성베드로 광장 그림인데, 터너가 그린 227cm, 220cm에 220cm, 390cm 정도 되는, 길이가 4m 정도 되는 220cm, 490cm, 227cm, 384cm에 달하는 유화입니다. 라파엘로와 빵집달. 근데 그들이 야외에서 있는 그죠? 왜냐면 당시에, 지금은 라파엘로 로제가 이렇게 생겨서 여기 창문이 막혀 있는데, 당시에는 이 창문이 없었거든요. 뚫려 있었습니다. 로지아라서. 밖으로 뚫려 있어서 밖에 성베드로 광장, 성베드로 대성당 광장이 보이잖아요. 이게 보이잖아요. 이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성베드로 광장이 보이죠. 그래서 그거를 터너가 이 라파엘 로지아 가서 보고, 거기에 라파엘로, 빵집달, 의자의 성모, 이런 그림들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터너의 라파엘로와 빵집달. 이게 재밌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냐? 앵그르. 그리고 그 위에 라파엘로의 그 빵집달 그림을 조금 이따 보실 텐데, 터너가 있어. 그래서 이 그림이 상당히 중요한 그림이다. 네? 화가와 모델 사이의 관계. 근데 그 화가가 누구냐? 보통 화가가 아니죠.
라파엘로죠. 라파엘로. 그래서 여기는 이 빵집딸에 누드 초상화가 걸려 있고, 라파엘로는 이걸 보고 이 딸은 이 그림에 이 빵집딸은 이거에 만족했는지 우리를 아주 당당하게 우리를 쳐다보는 거죠. 당당하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은 그 빵집딸의 이름이 뭐냐면 마르가리타 루티입니다. 마르가리타 루티인데 베일을 쓴 년입니다. 라파엘로가 1516년에 그렸는데 82cm, 60cm입니다. 요 그림하고 이 여자랑 같은 여자라는 거죠. 지금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여성은 그렇게 막 치장을 하면 우리가 잘 못 알아보는데 이 마르가리타 루티인데 그림 제목은 베일을 쓴 연인입니다. 베일을 쓴 연인인데 이게 그 빵집딸이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1516년에 82cm, 60cm죠. 82cm, 60cm 아주 정숙한 표정으로 베일을 쓴 여인 라파엘로가 그린데 마르가리타 루티인데 빵집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주 요 옷을 아주 화려하게 그렸죠. 여기를 굉장히 화려하게 이 왼팔 쪽을 굉장히 화려하게 그리는데 이 여인이 같은 인물이라고 지금 확인됐습니다. 이게 이제 빵집딸 87cm, 63cm인데 그 라파엘로 그림의 애인을 그리는데 요 팔찌 여기다 우르비노의 라파엘로 썼죠. 굉장히 유명인데 굉장히 노골적인 그림이죠. 물론 이 배꼽 아래 부분은 안 그렸지만 젖가슴을 양쪽을 드러내고 자기 애인을 그렸는데 젖가슴을 양쪽을 드러내고 여기를 배 부분을 망사로 해가지고 더 맞으면 관능적으로 그렸죠. 그 뒤에 있는 나무도 이게 도금양목인가 뭐 그런 나무인데 비너스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비너스는 뭡니까? 관능과 섹스의 여신이니까 관능과 섹스고 터반을 두르고 굉장히 이국적인 자세거든요. 터반을 들어서 이 터반은 의자의 손모랑 비슷하죠. 이 터반은 굉장히 이국적인 그 패션이거든요. 이국적인 패션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하는데 이국적인 패션인데 우선 요 부분은 라파엘로가 그 전에 콘스탄티누스 홀에 라파엘로 콘스탄티누스의 그 알레고리 그릴 때 프렌드십 친절한 그 여인의 알레고리를 그릴 때 여기 젖가슴을 드러내고 배 쪽 부분을 여기 이런 식으로 망사로 덮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야하게 그렸죠. 완전 망사로 그려서 이것도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이라고 맞죠. 벽화인데 알레고리 정의의 여신 이거는 그러니까 친절하고 그 우애 이런 여신인데 아마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신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자세가 상당히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렸거든요.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그래서 이거는 알레고리입니다. 친절하고 다정한 그런 다정함의 알레고리를 그린 라파엘로 그림인데 이 그림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자세가 오른쪽은 여기 가슴 쪽으로 되고 왼쪽은 이게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인데 여기서 보여줬습니다. 요 부분을 이렇게 망사로 처리함으로써 더 관능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여기 있죠. 콘스탄티누스의 여기 콘스탄티누스 그림인데 표정도 아주 정말 아름다운 얼굴이죠. 그러니까 이상화를 시켰죠. 아주 이상화를 시켜서 아름다운 여인이 터번을 쓰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핵심은 여기죠. 가슴을 드러냈단 말이죠. 가슴을 완전히 드러내고 그 옆에는 우르비노의 라파엘 팔찌 끼고 있어서 근데 굉장히 여러 가지 설이 제기됩니다. 뭐 라파엘로가 사귀었던 그 직업 여성이다 뭐 이런 건데 마르가리타 루티가 맞습니다. 루티가 맞고 이 가슴을 근데 이거는 정숙한 비너스 그죠? 정숙한 비너스가 오른손으로는 젖가슴을 가리고 왼쪽으로는 여기를 가렸는데 그 자세죠. 그 자세지만 젖가슴을 드러내고 왼쪽 겨드랑이 이거를 묘하게 드러냈단 말이죠. 명암법을 써서 밝은 쪽은 밖으로 드러나게 하고 검은 쪽은 안으로 쑥 들어간 것 같이 보였단 말이죠. 이게 저는 이제 굉장히 관능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요 부분이 겨드랑이, 여성의 겨드랑이를 밝은 부분하고 검은색을 써서 밝은 부분은 밖으로 나온 것처럼 보고 검은 부분은 안으로 들어온 거니까 여성의 성이라는 게 안으로 숨겨져 있으니까 거의 그거를 상징한 거로 보는데, 하여튼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그림이죠. 자기 애인을 팔찌까지 채워가지고 상반신을 완전히 드러내게 그랬단 말이죠. 그 이제 여기가 좀 왼쪽 가슴이 이상한데, 여기가 뭐 어떤 의사들은 이게 유방암 징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데, 하여튼 저는 요 겨드랑이 쪽이 더 여성의 성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서 굉장히 야한 그림입니다. 굉장히 야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관능적인 그림이죠. 굉장히 관능적인 그림이고, 이 팔찌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이렇게 그린 경우 없잖아요. 팔찌를 끼워가지고 누드로 그리기 위해서. 당시에서는 상반신만 누드로 해도 굉장히 큰 혁신이었거든요. 상반신만 그래서. 이게 1520년에 라파엘로 죽었을 때 라파엘로 화실에 있던 그림입니다. 대개 1518년이나 19년 정도에 그렸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보다 좀 1510년에 베네치아에서 조르조네가 누워있는 잠자는 슬리핑 비너스, 드레스덴 비너스죠. 드레스덴 비너스인데 이 그림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그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이 그림보다 또 티치아노가 1534년에 그린 우르비너 비너스, 완전히 전신 누드로 완전히 그렸잖아요. 1510년에 조르조네, 1530년에 티치아노, 베네치아에서 이제 누워있는 비너스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저는 그런 관능적인 정도에서는 이게 절대로 뒤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절대 뒤지지 않거든요. 관능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더구나 팔찌가 아주 백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해원이 그린 미인도입니다. 아이고, 이게 제가 지금 해온 이게 아마 1800 이게 아마 19세기 초반 1800년대 19세기 초반 그림입니다. 제가 정확한 영어인데 이게 114cm 45cm거든요. 우리나라 여성 미인도를 대표하는 그림이죠. 여성 그림에 해원 신윤복이 그린 미인도입니다. 여기 해원 신윤복의 사인인데, 이 그림이 뭐냐면 이제 기생이죠. 가발을 쓰고 기생인데, 요게 이 놀이개를 옷을 벗는 장면이거든요. 이 미인도가 옷을 벗는 장면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19세기 초반에 해원 신윤복이 이렇게 이 옷을 벗는 장면인데, 이 미인도랑 1520년경에 그린 라파엘로가 그린 빵집딸 상당히 재미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훨씬 더 노골적이죠. 여기는 이제 입술이나 이렇게 입술이나 이 옷고름을 푸는 장면으로 그걸 표시했는데, 얘들은 완전히 누드로 보여주고 이 겨드랑이 이런 거로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겨드랑이로. 그래서 라파엘로의 미인도죠. 얼굴이 아마도 이상화 시켰을 테니까, 포샵을 했을 테니까 이상화인데, 빵집딸 해원 신윤복이 19세기 초반에 그린 미인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림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반드시 이걸 끝내겠습니다. 이 빵집딸이 라파엘로가 산타마리아 델라 파치에 그린 무녀도에 비슷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엄청나게 열렬하게 연애를 했나 봐요. 피카소 그림이 연상될 정도로 여기 영역이고, 그 다음에 자세는 뭡니까? 기본적인 자세는 모나리자랑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다빈치의 큰가. 전혀 분위기가 다른 여성이지만 얼마나 다빈치의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80에서 1520년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어렸을 때 꽃미남일 때 점점 얼굴이 죽기 직전에는 얼굴이 많이 상했습니다.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빴습니다. 라파엘로가. 근데 라파엘로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은 우르비노. 이 라파엘로가 우르비노 궁정화가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우르비노가 지금은 아주 조그만 마을밖에 안 되지만 15세기 이탈리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인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이 우르비노 궁정화가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인 교육을 다 받은 거죠. 그림이고 인문학자고. 그래서 이때 뭐냐? 이 우르비노가 기하학적 르네상스. 그래서 라파엘로가 원근법의 대가였다는 거 아닙니까? 원근법의 대가. 이거는 잘 모르시는데 원근법의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르비노의 기하학적 르네상스를 그 세례를 어렸을 때 받았고, 또 하나 이제 피렌체 와서 다빈치랑 미켈란젤로의 영향을 받았고,